아이엠5N 네. 잘 보셨죠? 그럼요. 잘 봤죠. 네. 날씨가 좋아서 잘 봤어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오늘 너무 시끄러워서 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자료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력은 네. EV6 GT 대비 네. 18kW가 늘어났어요. 아, 거기에다가 N 그린 부스트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30kW가 더 네. 부스트 10초가 올라갑니다. 네. 전륜에 166kW, 킬로와트. 후륜에 282kW. 그러니까 EV6 GT는 160 플러스 270에서 43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448. 거기다가 N 그린 부스트를 하면 네. 거기다 플러스 30을 해서 478. 네. 티저에 7478이 네. 출력을. 마지막 세 숫자 그렇죠. 478이 출력이라는 거죠. 7세대 N. 그 정보가 맞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30kW.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kW면 몇 마력이죠? 48마력 정도 되나요? 뭐 대략 네. 무슨 뜻이죠? 뭐. 네. 고출력은 10초간 쓸 수 있고 네. 10초간 쓴 다음에 10초를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봤더니 77.6kWh에서 84kWh로 6.6kW가 늘었어요. 네. 8.5% 정도 용량이 늘었는데 네. 8.5%에서 출력은 한 11% 정도 네. 늘어났네요. 여기서 배터리 용량하고 출력은 뭔 상관이야? 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배터리가 100이 있으면 네. 출력을 한 50 정도 뽑아 쓰는 거는 뭐 안심할 수 있지만 네. 배터리의 용량이 100인데 100을 확 뽑았으면 물을 한꺼번에 확 뽑았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C 레이트라고 이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C 레이트가 너무 많아지면 힘들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출력은 어느 정도까지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이 용량으로 쓸 수 있는 출력의 한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데 네. 배터리 용량이 8.몇 % 늘었죠. 8.5% 약간 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같은 C 레이트를 가지려면 출력도 한 8.5%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네네. 거죠. 네. 그런 그게 배경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높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높이면 인버터와 네. 배터리 셀 부분에 부담스럽겠다. 네, 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열화의 원인이 되고 인버터는 오작동의 원인이 돼요. 네. 열이 너무 높으면. 그리고 이제 투 스테이지 인버터 기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투 스테이지 인버터 기술이라는 것은요. 6개의 파워 모듈은 물리적으로 하나예요. 네. 근데 이거를 2개처럼 쓰는 겁니다. 네. 마치 우리 네. CPU 보면 네. CPU가 그 코어 개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코어 개수가 있고 있는데 그 CPU 동작 화면을 보면 스레드가 곱하기 200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를 생겼어요. 2개처럼 쓰는 네. 거예요. 그러면 마치 원 코어인데 투 스레드가 맞아요. 투 코어처럼 동작을 네. 하는데 네.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곱하기 2가 그렇죠. 안 되지. 곱하기가 안 되지. 네. 나눠 써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물리적으로 열이 많이 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CPU 코어가 들어가게 되면 전력량을 2개의 CPU만큼 안 써요. 그렇죠. 하지만 효과는 2개의 CPU처럼 냅니다. 낼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컴프레셔라든지 가전제품에는 흔히 사용하던 네. 그런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그런데 전기차 같이 대전력을 다룰 때는 열이 너무 나니까 아무나 못해요, 이거. 네.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전에서 워낙 이걸 잘하다 보니까 투 스테이지 인버터로 전류량을 높이지 않고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스위칭을 하게 되면 뭘 확보할 수 있냐면 인덕턴스를 높여서 회생 제동량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회생 제동량은 우리가 좀 더 이따 얘기를 네. 하고 문제는 투 스테이지 인버터에서 스위칭을 해서 성능을 더 확보를 했는데 네. 늘어난 배터리보다 더 잡으려고 하니 네. 인버터 쪽에 열이 너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N 그린 부스트로 이미 EV6 GT에서 거의 한계점까지 갔는데 더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10초의 제한을 뒀고
또 10초 쓰고 나서 10초를 쉬어야 돼요. 약간 식힐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연차보다는 훨씬 빠른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올리는 거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열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온도를 42도를 딱 셀 온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네. 자 이야기 두 가지를 구분할게. 네. EV6 GT도 상당히 훌륭했고, 엄청 훌륭했죠. 야 여기서 더 좀 있으면 아이오닉 5N이 나온다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더 앞 나갈 수가 있지? 그렇죠. 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했는데 네. 그 포인트 하나가 배터리를 조금 느리면서 배터리를 느린 그 이상으로 뽑아냈더라. 그렇지. 그럼 야 이게 가능해? 부스트 모드로 해도 10초를 제한한 게 거기서 한계까지 가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그리고 SOC가 거의 10 이하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출력 제한 걸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우려되는 게 그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 영상권 나갈 건데 야, 셀 온도는 보여주는데 왜 인버터 온도 안 보여주냐? 너희들이 그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네. 의심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투 스테이지 인버터로 스위칭을 하다 보면 이게 전류량이 증가를 많이 안 하니까 셀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그 일을 인버터가 열일을 하고 있을 테니. 투 스테이지로 네. 해준단 말이에요. 투 스레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가 열이 많이 날 텐데 아이오닉 5N의 인버터 온도가 궁금한 거지. 근데 EV6 GT가 한 54도, 55도까지 제어를 했고 거의 끝까지 몰아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정도로. 그렇죠. 55도 딱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오닉 5N은 셀 온도가 42도로 쑥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50m였던 게 어떻게 40m로 내려가지라고 이제 또 놀라움을 그렇죠. 느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의심 가는 건 그럼 인버터 온도가 좀 54, 55도에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네.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열일을 할 때를 그렇죠. 인버터를 희생시키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염려해서 N 그린 부스트를 넣고 10초를 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54, 55도까지 EV6 GT에서 보여줬던 그 제어를 계속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이걸 전격 출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50마력을 걸면 좋은데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연구인이 또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네. 네. 자신 있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안 보여준 거는 문제될 게 없어서 안 보여준 거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네. 오히려 배터리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니까 네. 이렇게 42도를 낮출 수 있었어요 하고 네. 보여준 거고 네. 인버터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이상 없어요 하고 안 보여준 거래요. 하여튼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되니까 확인해 보고 아니면 구속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 1차적인 네.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가 N 회생 제동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보통 회생 제동에서 거는 G가 제동 G가 0.2G에서 0.3G 그 사이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네. 그러니까 회생 제동이 여러 단계로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악셀 페달에서 발을 뗄 때 걸리는 회생 제동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발을 네. 대기 시작할 때도 네. 사실은 회생 제동부터 걸리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0.6G까지 걸리게 한다는 거는 엑셀에서 발을 떼면서 네. 걸릴 수 있는 풀 회생 제동. 근데 이게 보통 전기차가 그게 0.3G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그 이상 하면 뭐 울컥 한다, 울컥 근데 한다, 뭐 옆에서 막 난리죠. 0.3G만 잡아도 울컥울컥 한다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속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보통 0.3G가 좀 세게 밟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서 욕 나와요. 네. 왜 이렇게 운전을 해? 토 나오게 이런다고. 근데 0.6G까지 악셀 오프할 때 작용을 한다 그러면 보통 TCR이 제동지가 한 1G에서 1.1G 걸려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못 견디는 앞으로 쿵 하는 거라 몸을 못 가눠요. 그럼 0.6G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센 브레이크, 네,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고 고속에서 회수할 때 속도 팍 줄일 때치예요. 근데 그게 악셀 오프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풀 어택을 서킷을 하지 않고 한 중간 레벨로 서킷 돌 때는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쓴다는 거야. 뭐 차주 아시는 분은 네.
여러분 와인딩을 원페달 드라이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킷에서조차 물론 기록 내려고 하다 보면 안 그리고 되지. 이제 풀브레이킹 들어간 구간이 있죠. 0.8지 0.9지까지도 네. 센 차들은 걸려요. 그런데 0.6지면 서킷 익히면서 서킷 연습하는. 프리뷰 할 때 충분하거든. 그리고 이 0.6G라는 게 모든 서킷에서 다 0.8, 0.9G를 거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0.6G 이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코너링을 염두에 둔 스포츠 퍼포먼스를 위한 회생제동인데 그게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싶을 때와 악셀을 밟고 싶을 때 두 개가 번갈아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발이 이쪽 갔다 그래야 돼. 그러면 신경 쓰이지. 그러면 발이 옮겨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거동도 달라져. 달라지죠. 근데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뗐다 붙였다 이걸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운전에 얼마나 매력도를 그래서 마치 주는 생각한 거죠. 게 듀얼 클러치 습식 N 변속기 있잖아요. 이게 워낙 빨라지고 똑똑해지니까 이제 변속 생각 않고 스티어링 휠만 조작하니까 그쵸. 기록이 더 빨라지더라. 그럼 페달도 원페달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중급자까지도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서킷을 웬만큼 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이 그래요. 브레이크가 남아 돈다. 브레이크는 이제 원 세션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소화 가능하고 니르브르클링에서 그게 뻥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첫 번째 남아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현대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터리가 그걸 못 받아 먹어. 맞아요. 우리 충전 350kW 충전하잖아요. 네. 그 충전을 하는 게 회생 제동을 그만큼 하더라도 얘가 배터리가 받아 먹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 배터리 자체가 만약에 100kWh까지 충전밖에 못 한다. 네. 100kW 충전 속도가 그래서 100만 먹는 건 그렇죠. 아니고 이게 회생제동일 때는 이제 피크가 피크 출력 같은 거라서 순간적으로 찍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어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의 디자인이 되고 또 빠른 충전의 설계에 맞춰져야 그 이상의 높은 순간적인 회생제동의 전력도 먹을 수 있는데 뭐 충전 속도가 150kW, 200kW 그러면 허블나게 낮으면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i5N 같은 경우에는 478kW면은 회생제동 최대양도 그 비슷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650마력이나 되는 힘으로 제동시 회생제동의 전력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걸 거의 다 받아먹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 다른 브랜드들의 문제는 뭐냐면 브레이크로 에너지가 날아갑니다. 손실이 일어나요. 회생 제동을 강하게 못 주니까 네. 그 물리 브레이크로 브레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 손실이 많이 네. 생기고 이 발열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재가속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중고지. 물리 브레이크로 날리는 에너지, 속도가 줄어들어서 다시 가속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이중고 때문에 전력이 그냥 배터리가 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건 걸 수가 없다 해서 못 네. 걸고. 두 번째가 이제 민감한 그 인덕턴스라는 부분인데 인덕턴스 이게 회생제동 역기 전력에 의한 회생제동의 양의 비율을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면 출력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역기 전력은 출력을 붙잡아 당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이걸 낮춰야 회생제동의 양, 역기 전력의 양을 낮춰서 약계자 제어를 더 폭넓게 해야 출력을 유지할 때 많은 전력이 필요치 않으니까 회생제동량, 인덕터를 만들 때 이 역기 전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데 현대는 이걸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연구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네. 뭐냐면 그렇게 해서 회생제동을 걸면 원래 물리 법칙상 배터리에 강한 전력이 충전이 되면 저항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항이 줄더래요. 이 저항이라는 게 회생제동 충전할 때 생기는 R, 손실이거든요. 그 손실이 줄더래. 그 자기들도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정상적이면 늘어서 열이 나야 되는데 왜 줄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배터리가 방전을 하면서 모터를 돌릴 때도 네. 배터리가 열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모터가 발전을 해가지고 네. 배터리 밥 먹어 하고 배터리에 전기를 막 넣어줄 때도 네. 배터리 입장에서는 열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둘 다 어느 경우든 배터리가 막 열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연구원 그 책임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발열은 그렇다 치고 충전을 넣어줄 때 확 네. 세게 넣어주니까 배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성질이 온순해지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배터리가 기본이 된 놈이야. 그렇지. 기본 인테이크가 된 거지.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이제 차분해지는 열제어로. 차분해지는 거죠. 그걸 받아 먹었으니 이제 성질도 안 나, 열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이걸 발견하고 되게 기뻐했고요. 이거다, 네가 살아남을 길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계속 나가서 발전을 시켜야 이게 곧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제조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자, 다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인덕턴스 제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해놓게 됐다고 해도 강하게 걸리는 0.6G까지 받아 먹는 그 높은 전력의 회생 제동을 또박또박 먹는 먹성 좋은 배터리가 없어요. 아니 배터리는 다 똑같잖아.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인데 그 배터리를 가져다가 BMS를 통해서 요리를 해야죠. 네, 빠른 충전 모듈을 통해서 열 제어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충전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회생 제동이 들어올 때 이런 거야. 제 생각으로는 연구원분들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해줬는데 이 충전 전력을 걸 때는 쭉 리니어하게 전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스펙의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정도 들어오는 피크 전력은 아 이건 껌인데 하면서 저항이 내려가서 열이 떨어지지 않나. 솔직히 좀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 우리가 그걸 이용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야, 우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밝혀도 되나?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밝혀도 돼요. 밝혀도 된다라고 마음속에 먹었으니까 밝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김연아 선수가 그 트리플 러치 할 때 어떻게 해요? 높이 뛴 다음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단단하게 힘을 준 다음에 팽그로 돌면 돼요.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차범근이 잡아가지고 터닝슛 기다리지 말고 반템포 빠르게 슛해 못해? 네, 그 못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전력을 회생 제동으로 걸어 저항이 줄어가지고요. 오히려 배터리가 잘 받아먹고 전력 손실 없이 배터리가 쭉쭉 빨리는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회생 제동을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걸면 브레이크 아끼죠. 그리고 또 전비 좋아지고. 브레이크를 아끼면서 그게 대신 작용을 하니까 물리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 거동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회생 제동이 들어와서 전력은 보충되고 그러니까 배터리도 효율이 전비가 높아지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거지. 제가 그거 들으면서 느낌이 그래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할 테면 해봐. 그리고 이건 전자왕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처럼 힘든 이야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ETVTC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확인했어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안 들어갔냐? ELSD를 집어넣었는데 N 회생 제동을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N 회생 제동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휠베이스는 3m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역사상 서킷을 달리는 2.2톤 가까운 무게의 3m짜리 CUV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멋진 말을 연구원들이 하는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느라 너무 힘들었다. 야, 이거 진짜 플렉스야. 그러면서 이걸 국산차 엔지니어에게 국산차 메이커 그 엔지니어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죠. 그러면서 아주 수줍수줍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처음 시도라서 모든 게 다 힘들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펙 뒤에서 최정원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1500 이상을 돌려? 그게 말이 돼? 왜?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차 타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ETVTC가 들어가서 그 약점을 극복하지 않겠느냐. 차주하시는 분들은 휠베이스 길면 극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N 회생 제동의 그 제동 효과, 그것으로 인한 브레이크의 여유, 그리고 또 ELSD의 적극적인 회전수 보정, 그 다음에 이제 더 출력이 높아지니까 VCM을 걸 때
모터의 토크 제어를 통해서 출력 제어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륜과 후륜에 힘을 보낼 때 전륜 쪽에 100이 간다. 그러니까 50에서 필요할 때, 더 필요할 때는 100까지도 보낸다. 후륜 쪽으로도 기본이 후륜 쪽에 50을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100 보낸다. 그러니까 전륜에 100, 후륜에 10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좌우 회전수는 ELSD가. 그러면서 모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문제 없다. 돌릴 수 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진, 그 내연기관 엔진의 그 사운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 사실 뭐, 네. 부릉부릉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성능적으로 네. 엔진보다는 모터가 가지는 그 제어성에 대한 그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매니징 쪽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엔진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제 앞으로 뭐, 그렇지. 우리는 EV야.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터리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저와 고모님이 EV6 GT를 가지고 서킷에서 그렇죠. 밑장을 다 봤는데 얘가 54도, 5도까지도 오르더라.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10몇 도가 떨어졌는데 이 단순히 용량이 늘어나면 배터리도 온도가 내려가요. C레이트가 비율적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그 레벨이 아닌 거죠. 그 지금. 레벨이 아니야. 이거는 소재가 밀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올라간 거예요. 특히 출력 밀도가 올라갔는데 늘어난 용량 대비 C레이트는 조금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SK 9반반 쓰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네. 배터리 소재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양극재. 양극재의 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811에서 있다. 있다. 근데 그러면 구반반을 쓰시는 거네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래 나름대로 고모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저희가 유출해. 첫 번째는 이제 계약 문제다. 배터리 회사에서 뭐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뭐 기술 또 그외 뭐 민감한 사안 때문에 배터리 양극재 타입을 밝히지 말고 요거를 이제 자동차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밀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확히 구반반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앞으로 소재가 약간 바뀌어서 그 운영의 폭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말을 함부로 자기 발목을 재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을 수도 있다. 확정적으로 양극재 비율을 딱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변화가 오게 되면 메이커에서도 야 이건 구반반 들어간다는데 왜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라는 어차피 제조사는 결과 성능적인 스펙만 도달하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럼 양극재는 바뀌었지?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답니다. 네. 384셀 요거를 12개씩 32개 모듈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듈에 똑같은 셀 개수로 8.5%나 예, 용량을 늘렸다. 늘렸어요. 그리고 C레이트도 또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반발이 들어간 걸로 그냥 들어간 거와 다름없는 걸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다는 걸로. 거의 반 대답은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게 이제 가격인데 현대가 굉장히 가격을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자신 없어 한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대중차 브랜드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네. 7천만 원, 8천만 원 이 가격대를 쉽게 질러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포커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30돈 이만큼인데 네. 나 반 배팅 확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질러본 적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8천 뭐 그 언저리의 가격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질러도 되나? 막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내부적으로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7,000대로 묶자. 아니다, 8,000을 조금 넘더라도 기본 구성을 좀 알차게 가자.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8,000이 약간 넘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 분위기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8,000을 막 훅 넘기지는 않고 약간 넘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i5N의 거동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산차에서 순정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캠버가 팍 잡혀서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륜 쪽에 확실하게 마이너스 캠버고 후륜 쪽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 그 영상 우리 재는 영상을 뭐 아마 보여주실 텐데 네네네. 짐작컨대 네. 후륜은 대략 한 1에서 1.5도 정도? 그 1.5도 정도? 1.5도 가까이 보였어요. 예, 그 정도. 네, 네. 전류는 그거의 한 절반이나 1도 정도? 1도, 예, 그 정도. 네. 앞에가 1도, 앞 뒤가 한 뒤쪽은 1.5도. 1.5도에서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언저리 정도. 아닐까 예, 예, 싶습니다. 네. 마이너스 캠버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장 스포티하다는 독일의 그 M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와인딩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 마이너스 캠버 하면 와인딩 그 코너링이 좋아라고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의 마이너스 캠버가 앞에 한 1도, 2도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정도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네, 순정이. 네. 네, 순정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차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오버스티어 아주 뭐 기차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리프트 아, 그러니까 처음에 G 모델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그걸 본 게 이제 드리프트 스펙을 먼저 봤어요. 그 드리프트 스펙인데 근데 되게 이상한 거야. 앞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앞이 2도 넘게. 더 벌어져 있고, 뒤가 조금, 역시나 마이너스 캠버인데 조금 더 겸손하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뒤는 순정 그대로인 것 같고 앞이 한 2도?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라고 어떻게 막 우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드리프트 스펙이구나. 뭐, 네. 디스펙이구나. 그러니까 앞은 그냥 잡아줘라. 무조건 버티고 뒤 무조건 돌리게. 그러니까 일본 차들 여러분들 드리프트 머신, 뭐 실비아니 뭐니 이렇게 세팅해갖고 나오는 차들 보면 다 그래요. 앞에는 마이너스 캠버 확실히 잡아놓고, 네. 그래서 앞에 뒤로 안 넘어지게, 네. 많이 안 기울이지 확실히 잡아놓고 뒤는 출력을 확 가해서 잘 미끄러지게 네. 그래서 마이너스 캠버를 앞에가 훨씬 크고 뒤가 작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승차도 이제 곧 받고 하니까 부분 이 사운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영상 빼드릴 거예요. 이 시프트하고 뭐 설명하는 엔지니어 연구원분이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차 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김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네. 타봐야 네. 정확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후속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네. N을 더 발전시켜서 BMW M보다 더 좋은 차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결과론이 있어요. M 다음에 N이죠. 그렇지! 저기 뭐 차게 되니까 이제 끝날 때 됐어.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